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슈퍼태풍 마와르로 괌에서 일주일째 발이 묶였던 한국인 관광객 188명이 입국했습니다. 항공기가 인천공항에 내려앉자 손뼉을 치고 환호했던 이들은 단전과 단수, 생필품 부족에 시달렸지만 서로 도운 덕에 견딜 수 있었다고 소회를 털어놨습니다. 북한 군부 실세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6월에 정찰위성을 발사하고 미국의 군사행동도 실시간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가 오늘 5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재표결합니다.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석이 필요해 부결 가능성이 큰데 야권의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악순환이 반복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 의원의 징계 안건을 상정해 논의합니다. 국민의힘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요구하는 가운데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긴급 회의를 열고 개혁 방안을 논의합니다. 전현직 선관위 소속 간부 6명은 자신의 자녀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도권 등 내륙을 중심으로 한낮 기온이 30도에 이르는 등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중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렸던 비구름은 점차 남하하면서 남해안과 제주도에 최대 80mm의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태풍 때문에 휴양지 괌에서 발이 묶여있던 우리 관광객들이 어젯밤부터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전기도 물도 끊긴 채 고립됐던 이들은 한국 땅을 밟자 만세를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태풍으로 괌에서 꼼짝없이 갇혔다 돌아오는 가족들을 위해 사람들이 공항으로 모였습니다. 플래카드도 들고 오랜만에 만난 이들과 진한 포옹도 나눕니다. 힘든 하루하루였지만 돌아왔다는 자체만으로도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너무 기뻐요. 박수요. 만세를 불렀어요. 일단 한국 계속 오고 싶었고, 그냥 마냥 좋습니다, 일단은. 역대급 태풍은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창문 깨질까 봐 무서웠어요. 태풍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물과 전기가 끊겨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텼던 기억들도 생생합니다. 전기는 나오는데 물이랑 에어컨이 안 되니까 방이 30도 정도 되는데 바람도 안 들어오고. 생수병 하나로 한 명이 하루에 씻을까 말까 이렇게 버티고 있었거든요. 저희 할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저희 애기도 2살밖에 안 되는데 호텔에서 쫓겨나가지고 차에서 자고 약간 이랬던 게 로비 쪽에서 그냥 노숙같이 해가지고. 아직 현지에 남아있는 2천여 명의 여행객들은 내일까지 순차적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괌에 갇혀있던 우리 국민들의 고충은 물과 전기가 끊긴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노인과 아이, 임산부 등이 먹을 약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고립된 우리 국민들은 서로 도우며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백길종 기자입니다. 팔순을 눈앞에 둔 누이의 무사 귀환을 기다리는 최동기 씨. 누이가 평소 먹는 약을 충분히 가져가지 못한 점이 걱정스럽습니다. 당뇨하고 혈압이 있는데 약을 충분히 넉넉하게 챙겨가지를 못했으니까 그게 좀 염려가 됐던 거죠. 이렇게 긴 날짜 될 줄은 몰랐어도. 나빠진 몸 상태에도 약을 먹지 못한 임신부들의 이야기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임산부분들도 한 300분 정도 계셨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입던 약 드시는 분들이 이제 입던 약 끊기고 이제 또 배뭉침 있고 약간 출혈 있으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약이 부족한 상황. 여행객들은 단체 채팅방을 통해 필요한 약을 주고받았습니다. 밤새 열 내리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방에 이제 같은 호텔에 오신 분들 단톡방이 만들어져서 서로 혈압약 주고받고 지사제 주고받고 하면.
초대형 태풍에 7식구가 흩어진 가족이 다른 여행객의 도움으로 재회하기도 했습니다. 식구가 흩어지게 됐거든요. 이상가족처럼. 그래가지고 방해를 못 들어가고 대피소에 대피하고 그랬는데요. 어떤 분이 전화해줘가지고 SNS에 밝은 젊은이들의 도움에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갖다가 쉽게 이제 공유할 수 있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제 공유하고 있고, 그다음 나름 동포회라는 걸 그때 나가서 지금 많이 느끼고 있다, 그런 이야기.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북한이 빠르면 내일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에 따라 해상의 위험구역을 설정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예정 시각은 내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입니다. 북한은 이런 방침을 국제해사기구에도 알렸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는 전했습니다. 인공위성 발사에 따른 잔해물 낙하가 예상되는 곳은 서해 2곳과 필리핀 동쪽 해상 1곳입니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이지만 일본 해상보안청은 항행경보를 내리고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오키나와현의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엇 3를 배치하고 파괴 명령을 내렸습니다. 我が国領域内への落下に備えて本日防衛大臣から破壊措置命令これを発出いたしました. 주요 외신들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소식을 신속히 보도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AP와 로이터 등 주요 통신사들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긴급 뉴스로 전했고, AFP 통신은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장시간 소원해졌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에 우리 정부는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한국과 미국, 일본이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원중희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조태영 국가안보실장 주재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번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을 유엔이 금지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규정했습니다. 안보실은 관련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NSC 차원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상황 보고를 받은 뒤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발표된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정부는 즉각 발사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발사를 강행한다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한미일 정보당국은 사전 정보 공유 등 대북 공조 시스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들도 유선 협의를 통해 대북 제재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논의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발사체 낙하가 예상되는 주변 해역에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항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항행 경보는 북한의 인공위성과 관련된 물체가 바다에 떨어질 경우 주변을 지나던 선박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수부는 또 수협과 관련 업체, 단체 등에 항행 안전을 당부하는 문자도 발송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 계획을 일본에는 알리고 우리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패싱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북한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정주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16년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 영상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 회원국인 북한은 당시 IMO의 발사 계획을 미리 통지한 뒤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위성 발사라는 주장에 힘을 실으려고 국제 규범에 따르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지구 관측 위성 광명성 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완전 성공하였다. 북한이 일본의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 일본이 IMO 결의에 따라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과 일본 사이에 일본인 납치자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박상길 북한 외무성 부상은 담화를 통해 일본이 변한다면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밝혔고 기시다 일본 총리는 구체적 진전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저지르면서도 일본에 대해서는 화해 제스처를 쓰는 이중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북한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6월에 정찰 위성을 발사하고 다양한 정찰 수단을 새로 시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군사 행동도 실시간으로 감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은 어제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대화를 통해 각 측의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며 북한 위성 발사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소식입니다. 오염수를 시찰하고 온 이 대표단이 이번 주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조사단도 어제 일본에 도착해 최종 조사에 들어갔는데 일본 현지에선 원자로 손상에 따른 핵분열 우려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5박 6일 동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지를 살펴본 현지 시찰단이 이번 주 시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국민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번 주 보고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분석이 끝나고 나면은 그런 분석 큰 거에 대해서 또 갔다 온 결과에 대해서 국민 보고도 있을 거고요. 당에도 와서 보고를 해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 의원은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일본이 벌써 우리 정부의 들러리 시찰단을 지렛대 삼아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며 비판했습니다. 정부 시찰단이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재개를 위한 요식 절차라는 예상을 어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조사단이 일본을 방문해 최종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IAEA 조사단은 다음 달 2일까지 5일 동안 원전 관계자들을 만나고 문제가 된 제1원전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제1원전 1호기의 원자로 내부가 심각하게 손상됐고 지진 시 방사성 물질이 흩어져 핵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쿄전력은 핵 연료 잔해가 냉각된 상태여서 핵 분열 가능성이 매우 작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우길기인 자위함기를 개항한 채 어제 오전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국방부는 외국항에 함정이 들어올 때 그 나라 군대나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이 국제적 관리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한국 해군 주최 국제 관함식에 우길기를 달지 말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반발해 행사에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하마기리함은 내일 한국이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 훈련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현직 간부 6명이 자녀를 특혜 채용하기 위해 아빠 찬스를 썼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녀 면접 시험에는 아빠의 동료들이 면접관으로 참여했고 대부분 최고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지난 20년 선관위 경력직으로 들어간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 면접에는 내부위원 3명이 대부분 최고점을 몰아줬는데 이들은 모두 김 전 사무총장과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였습니다.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의 아들도 아빠 동료들에게,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 딸도 내부 직원 출신 면접관들에게 면접을 받고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선관위 간부 자녀 3명 모두 아빠가 일했던 지방선관위를 통해 경력직 채용에 성공한 겁니다. 박찬진 사무총장의 자녀는 면접 20개 항목 중 17개에서 최고점을, 송봉섭 사무차장 자녀는 모두 만점을 딴 가운데 윤모 전 세종시 선관위 상임위원 자녀도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자녀 특혜 채용의 시작부터 자체 감사 사퇴에 이르기까지 꼼수와 특혜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은 지난 25일 사퇴 의사를 밝혔고 선관위는 이번 주 박 총장과 송 차장의 면직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징계성 면직이 아닌 본인 의사에 따른 면직으로 처리될 전망이어서 공무원 연금 박탈 등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선관위 행동 강령을 살펴보면 사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혹을 받고 있는 선관위 간부 6명은 모두 이를 무시했는데요.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은 신고 의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아빠 찬스 의혹을 받는 선관위 전현직 간부 6명은 자녀 채용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선관위 행동 강령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도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행안위에 출석해 자녀 채용 과정에서 원칙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법과 규칙, 관리, 선거관리, 공무원 규칙 등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했고 하지만 내부 행동 강령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1, 2인자가 내부 행동 강령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이 말이 되느냐며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인 선관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 사무차장 모두 선관위 공무원 행동 강령에 따르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서면 신고조차도 잘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또 침묵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방기하는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국민의힘의 정치적 술수라고 맞받았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한편 오늘 국회에서는 5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핵심은 간호법 제정안의 재표결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두 번째 법안인 만큼 만약 부결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원안을 재상정할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등 4개 조항을 추가한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원안 부결을 당론으로 내걸었습니다. 여당에서 제시한 중재안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통과된 법안이 있는 상황인 건데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습관적으로 입법 폭주를 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저지른 입법 폭거의 부작용으로 대한민국이 실험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재의결을 위해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6월 국회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행한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무제한 토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여야 대표가 다음 달 TV 정책 토론에 합의하면서 신락 같은 정치 복원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우리나라와 태평양의 섬나라들,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첫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태평양 도서국이 미중 패권 경쟁의 요충지로 부각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는 태평양이란 광활한 바다에서 한 배를 탄 이웃이라며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요충지로 떠오르는 태평양 도서 지역. 서울에서는 태평양 섬나라 10여 개국 정상들을 초청해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국내에서 개최된 첫 대면다자 정상회의로 태평양 도서국이 핵심 파트너라는 점을 선언하는 자리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외교 비전과 태평양 도서국의 2050 푸른 태평양 대륙 전략과 방향성이 일치한다며
한 배를 탔다고 표현했습니다. 태평양이라는 광활한 바다에서 한 배를 탄 이웃인 한국과 태평양 도서국이 공동 번영을 위해 힘차게 항해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태평양 도서국 국가들도 한국과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We can only overcome them with the support of partners such as the Republic of Korea. We welcome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양측은 해양, 기후, 에너지, 사이버 등에서 포괄적 안보 협력을 맺고 한국은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자 정상회의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10개 국가 정상들과 연쇄회담을 열었습니다. 인구 1,600명의 소국 니우에는 한국의 192번째 수교국이 됐습니다. 한국의 미수교국은 코소보와 시리아, 쿠바 등 3곳만 남았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오늘 아침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내일까지 제주엔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늦은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알려주시죠. 네,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은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가 되지 않는 곳이 많고요. 특히 해안에 인접한 도로나 교량에서는 시야 확보가 더 어렵기 때문에 차간거리 넉넉히 두고 서행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비구름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전남과 경남 해안,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늘 아침이면 잦아들겠지만 전남 남해안은 오늘 밤까지, 제주는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남해안에 최고 20mm, 제주는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도 오전에 약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늦은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중부와 호남 서부에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작은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0.6도, 대구는 18.7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많겠지만 동쪽 지역은 대구 25도, 부산은 22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과 내일 긴급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아빠 찬스라 비난받는 경력직 채용 등 인사제도와 관련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을 보유해 논란이 된 김남국 의원의 징계 안건을 의결한 뒤 특위 내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징계안은 빠르면 7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두 의원의 이 체포동의안은 오늘 보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병대 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오늘부터 사흘간 전략적 요충지인 백령도, 연평도 등 서북도서 일대에서 합동 도서방어 종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서방사가 주관하는 이번 훈련은 과거 통상 연 2회 전개했으며 2017년 이후 6년 만에 재개됩니다. 이번 연휴 내내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전북 지역에는 최대 22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이어졌는데요. 차량이 침수되는가 하면 축대가 무너져서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영현 기자입니다. 불어난 물에 차량이 반쯤 잠겨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손전등을 비추면서 가지고 온 튜브를 운전자에게 씌웁니다. 폭우로 하천이 범람해 차량이 침수되면서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40대 운전자를 구조한 겁니다. 고생했어요. 그제부터 전북 지역인 익산과 군산, 완주 등에 최대 22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주택 뒤에 있던 축대도 무너졌습니다. 붕괴 당시 흙더미와 거대한 시멘트 덩어리가 주택을 덮치면서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막 천둥 치는 소리가 나가봤더니 무너져 버리더라고. 방에 있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근 도로에는
토사가 흘러들었습니다. 계속 쏟아지긴 했는데 여기도 원래 물이 엄청 이렇게 고이는데 지금 위에 막아놔가지고. 전주 도심 터널 입구에 나무가 쓰러져 차량 통행이 금지되는가 하면 김제와 순창에서는 둔치 주차장과 국립공원 등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전북 인근인 충북 단양과 충남 서천에서도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넘어지고 도로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비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기상청은 비가 집중된 지역에 지반이 약해진 만큼 추가 피해 방지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한편 어제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는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30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주차장에 버린 것으로 보고 이 아들을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되어 있고 지하 주차장 곳곳에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어제 새벽 1시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지하 주차장 기계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으로 추정되는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무겁게 경찰차가 한 10대 가까이 뭔가 강력 사건이 나긴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긴 했었고.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택에 있던 30대 아들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CC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시신을 주차장으로 옮기고 다시 집에 돌아온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아들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와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아르바이트 앱에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여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여성은 영어 과외를 해줄 사람을 찾는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범행 동기와 공범이 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경찰 호송차가 법원 앞에 도착합니다. 살해와 시신 훼손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된 20대 여성이 구속 심사를 받으러 들어오는 겁니다. 벙거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피의자는 범행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말다툼 때문이라는데 말다툼 때문 맞으세요? 왜 살인하셨어요? 피의자는 최근 아르바이트 앱에 영어 과외를 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지난 26일 피의자의 집에서 둘은 만났지만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음 날 새벽 훼손한 시신 일부를 캐리어에 싣고 나오는 장면도 CCTV에 포착됐습니다. 피의자는 택시를 탄 후 경남 양산에 있는 낙동강 풀숲에 캐리어를 버렸습니다. 혈흔이 비친 가방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피의자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공범 존재나 계획 살해 여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걸려오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스토킹으로 인정이 될까요? 그동안 법원의 판결이 엇갈렸었는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연인과 돈 문제로 다툰 뒤 연락처를 차단당한 A씨.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29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단 한 번 전화를 받았고 나머지 28번의 부재중 전화가 스토킹 범죄라고 신고했는데 1, 2심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로 본 2심을 파기했습니다. 휴대전화 벨소리와 전화번호, 부재중 문구 자체도 충분히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한 겁니다. 기존에는 열거된 행위에만 엄격하게 처벌을 해왔는데 이번 판례로 스토킹 처벌법 입법 취지에 맞게 부재중 전화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스토킹이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이어 공포심이 큰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스토킹이 아니라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줄어든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조계 안팎에서는 스토킹 사건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만큼 신속한 피해자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판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가수 태희 씨가 품절남이 됐습니다. 어제 태희 씨는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6년간 열애한 1살 연하의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이 식은 가족과 친구 등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태희 씨는 결혼식 당일 오전까지도 DJ를 맡고 있는 라디오를 생방송으로 진행해 프로다운 면모를 뽐냈는데요. 주례도 없고 성혼 선언문도 사회자가 한다며 단출하게 식을 올린다고 팬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태희 씨의 결혼식에 참석한 지인들의 SNS에선 현장 사진도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멋지게 턱시도를 입은 새 신랑 태희 씨의 모습과 또 아름다운 결혼식 현장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평생의 반려자를 만난 태희 씨, 앞으로도 꽃길만 걷길 바라겠습니다. 영화 타이타닉 주제곡 등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 셀린 디옹이 건강 악화로 내년까지 콘서트 일정을 전격 취소해 팬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한국 시간 27일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디옹은 불치병 투병 중 건강이 다시 악화하자 월드 투어 콘서트를 취소했다는데요. 본인의 SNS에도 팬들에게 사과하며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심정을 덧붙였다고요. 디옹은 지난해 12월 콘서트 일정을 취소하며 몸이 뻣뻣하게 굳는 강직 인간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털어놓은 바가 있습니다. 100만 명 중 1명꼴로 걸리는 이 매우 희귀한 신경질환으로 일상생활조차 힘든 자가면역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도 스스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꼭 회복해서 세계적인 디바의 모습 다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판다 하면 하얀 얼굴에 검은 눈, 검은 네 다리가 떠오르죠. 중국엔 온몸이 하얀 판다가 있습니다. 판다는 지난 28일 공개 이후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쓰촨성 워룽 자연보호국 관리국은 지난 4년간 추적 관찰한 백색증 대왕 판다를 공개했습니다. 눈밭을 걷고 대나무를 먹는 판다의 모습. 백색증은 멜라닌 색소가 합성되지 않아 피부와 털, 눈 등이 전체적으로 하얗게 보이고 또 눈은 홍채에 색소가 부족해 혈관이 비쳐 붉은색을 띠게 된다는데요. 관리국은 이 판다가 5세에서 6세로 추정된다며 행동이나 건강에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보고된 백색증 판다는 이 판다가 유일하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연 이틀에 걸쳐 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퍼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스크바의 폭정에 끝을 맺겠다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새까만 밤하늘에 미사일과 자폭 드론이 날아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요격 미사일과 대공포를 발사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겨냥한 러시아의 자폭 드론과 미사일 공격은 이틀간 계속됐습니다. 알려진 것만 좋기 100기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키이우의 건립 기념일이던 이날 러시아는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Та всі наші міста, вся наша Україна поставить крапку в історії московської деспотії, яка дуже довго і дуже різним народам несла поневолення.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수도에 또다시 어려운 밤이 찾아왔다고 밝혔습니다. Страшно. Ось, воно гуділо, потім бах. Якби я навіть слів не маю. Просто вже немає ніяких слів нормальних. 우크라이나는 드론과 미사일을 대부분 격추했다고 밝혔지만 주민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영토 탈환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군사 기반 시설과 보급선을 겨냥한 공격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미국에선 아찔한 버스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버스 승객이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 내려달라며 기사와 언쟁을 벌이다 총격까지 간 건데요.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 휴일에 곳곳에선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한 승객이 운전석으로 다가가더니 버스 기사와 말다툼을 벌입니다. 승객이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들자 버스 기사도 총을 꺼내고 달리는 버스 안에서 아찔한 총격전이 이어집니다.
지난 18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발생한 버스 총격전은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이 하차를 요구하며 벌어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버스 기사와 승객 모두 총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다행히 다른 교통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현충일을 앞둔 주말 연휴에도 곳곳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5시쯤 뉴멕시코주 레드리버에서 현충일 기념 오토바이 행렬 참가자 사이에 총격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에 관계된 전원을 체포했는데 이들은 오토바이 갱단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요일 밤 8시쯤에도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에서 2살 배기 아이가 자택에서 총에 맞아 병원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나면서 결국 숨졌습니다. 2-year-old boy getting hurt and getting shot by this type of gun violence is very, very sad. 또 워싱턴 DC의 한 전철역에서 남성 1명이 총격을 당해 숨지고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고등학교 졸업 파티를 하던 10대 2명이 총에 맞아 1명이 목숨을 잃는 등 현충일 연휴가 총격으로 얼룩졌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미국 아이오와주 동부도시 데븐포트에서 아파트 건물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데븐포트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6층짜리 아파트 일부가 무너져 건물 안에 고립된 8명 중 7명이 구출되고 밤샘 수색 작업 끝에 잔해에 깔린 여성 1명을 추가로 구조했습니다. 건물 다른 쪽에 있던 12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마무리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붕괴 원인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대만의 한 라멘집에서 다소 충격적인 비주얼의 이색 라멘을 내놨습니다. 주인장에 따르면 꿈의 식재료로 만든 거라는데요. 선뜻 먹기 힘들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아무나 먹을 수도 없다는데요. 딱딱한 껍데기에 14개의 다리를 자랑하는 이 친구는요. 대서양과 태평양, 인도양의 춥고 깊은 바다에 사는 심해의 등강류입니다. 다른 물고기 사체를 먹고 사는 것으로 알려져 바다의 청소부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최근 대만 타이베이의 라멘 전문점에서 이 낯선 비주얼의 식재료를 사용해 한정판 라멘을 출시했습니다. 다소 충격적인 생김새와 달리 속살은 바닷가재나 게와 비슷하고 내장은 달콤한 맛이 난다네요. 한 그릇에 무려 6만 원이 넘는데요. 수량이 부족해 단골들에게만 한정 판매한다고 합니다. 여러 인종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독일의 베를린. 30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 전통의 다문화 카니발이 열렸습니다. 코로나 이후 다시 뜨겁게 달궈진 다문화의 용광로 속으로 초대합니다. 각양각색의 전통 의상을 입고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드는 사람들. 필품으로 만든 대형 꼭두각시의 행진도 사람들의 눈을 잡아 끄는데요. 카니발의 본고장 남미는 아니지만 이곳 독일에도 나름의 전통을 자랑하는 카니발이 있습니다. 바로 베를린 다문화 카니발인데요. 1996년에 시작돼 코로나19 이전에는 100만 명 넘는 방문객이 몰렸던 대형 퍼레이드입니다. 여러 인종이 섞여 있는 베를린답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적 통합과 화합을 보여주는 자리인데요. 참가자 관중할 것 없이 모두가 뒤섞여 자유롭게 춤추고 즐기며 함께 누리는 자유를 만끽하는 뜨거운 행렬이었습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전국의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11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KB부동산의 선도 아파트 50지수는 88.97로 지난달보다 상승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10개월 연속 하락하다 이번 달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서울 강남구의 음마아파트, 서초구의 반포자이 같은 대단지 주요 아파트 가격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엔 닭고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기준 닭고기 도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평균 4,200원을 넘겨서 4주보다 6.9% 올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가격이 28.5%나 올랐는데 사료비 같은 생산비가 오르자 부담을 느낀 농가들이 닭 사육을 줄이면서 값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관련 카드 매출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KB 국민카드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여행사는 작년보다 409%, 항공사는 150%, 면세점은 88%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권 구매는 아시아 지역이 81%로 가장 높았고 유럽 8%, 미주, 오세아니아가 각각 5%를 차지했습니다.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의 음식점, 카페, 면세점 이용 금액도 작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세계선수권에서 탁구 대표팀이 20년 만에 최고 성적을 올린 데에는 든든한 지원자 유승민 탁구협회 회장의 공도 컸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의 영웅에서 탁구계의 수장으로 변신한 유승민 회장을 남아공 더반에서 최형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신유민과 전지희가 12년 만에 세계선수권에서 메달을 확보하는 순간 선수들과 함께 가장 기뻐한 건 유승민 탁구협회 회장이었습니다. 함께 포옹하고 셀카도 찍으며 밀착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유 회장은 20년 만에 최고 성적을 올린 선수들이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지금 당장에 세계 4강권에 왔다. 또 여자 같은 경우는 특히 12년 만에 컴백을 했다라는 거에 의미를. IOC 선수위원으로서도 스포츠 발전에 힘쓰는 유 회장은 다음 IOC 위원을 노리는 사격 전설 진종호와 배구 여제 김연경, 태권도 스타 이대훈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7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앞으로 그 선수들이 잘 경쟁을 해서 꼭 내년에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한국 탁구 100주년을 맞아 안방에서 열리는 9월 평창 아시아 선수권과 내년 부산 세계 선수권 준비에 여념이 없는 유 회장.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파리올림픽까지 굵직한 대회가 연달아 있는 만큼 좋은 기운을 이어가도록 뒤에서 묵묵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출발이 좋았으니까 아시아 선수권 대회 때 좀 더 스타트를 잘 더 끊어주면 항저우 아시안게임, 내년 세계대회, 올림픽까지 그 기운이 이어지지 않을까.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지난 연휴 내내 비가 와서 아쉬웠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비큐와 맥주를 즐기며 유명 가수의 콘서트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한창인데요. 김한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잔디공원에 대형 공연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초대 가수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시민들은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듭니다. 밖에 그냥 돌아다녀도 되게 분위기도 좋고 돌아다니면서 그 한강 보고 여기서 축제도 하면서 즐기는 게 되게 일석이조인 것 같아가지고 좀. 보기만 해도 시원한 맥주. 335어 모여 앉아 맥주 한 잔으로 목을 축여보기도 합니다. 놀러 왔는데 여기 좋은 노래도 듣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날이 되는 것 같아요. 해가 지고 가수 이찬원 씨가 등장하자 축제는 콘서트장 분위기로 확 바뀝니다.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는 기본. 출연하는 가수들의 라인업을 매일 바꾸며 들을 거리까지 극대화했습니다. 지역사회에 또 문화관광 축제로 거듭나고 또 지역사회가 활성화되고 많은 우리 시민들에게 여가손용의 장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이번 페스티벌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축제가 시민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강원 원주시 센츄리 21cc에서 열린 간호답의 제22회 골프저널 주니어 골프대회에서 대구 영신고 3학년인 신세은이 여자 고등부에서 4언더파 68타를 기록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신세은은 장학금 200만 원과 함께 오는 7월 7일 경기도 포천시 몽베르시시에서 개막하는 KLPGA 투어 대유위니아 MBN 여자오픈 출전권을 확보했습니다. 오늘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가 되지 않는 곳이 많고요. 특히 해안에 인접한 도로나 교량에서는 시야 확보가 더 어렵기 때문에 차간거리 넉넉히 두고 서행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비구름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남 남해안은 오늘 아침이면 그치겠지만 전남 남해안은 오늘 밤까지, 제주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남해안에 최고 20mm, 제주는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도 오전에 약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늦은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중부와 호남 서부에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작은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1.3도, 대구는 19.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29도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많겠지만 동쪽 지역은 대구 25도, 부산은 22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당분간 제주에는 비 소식이 잦겠고요. 남은 한 주간 평년 기온을 웃돌며 덥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더운 열기가 가득한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수분 가득한 과일을 떠올리는 분들 많을 텐데요. 다가올 6월의 제철 과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여름의 대표 과일로는 참외가 있는데요. 90%가 수분으로 이뤄진 참외는 갈증 해소에 아주 좋고요. 피로 회복과 빈혈 예방에도 도움된다고 합니다. 참외를 고를 때는 타원형으로 단단하면서 껍질의 노란색이 진하고 선명한 것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또 천연 기력 보충제라고 불리는 복분자가 있는데요. 복분자에는 비타민 A와 C,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더운 여름철 활력을 보충하는 데 아주 좋고요. 노화 예방과 동맥경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